자, 2학년 기말고사 범위를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비유럽사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PT로 하지 않고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고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중국은 이번 시험 범위가 명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입니다. 이 명나라와 청나라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나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이후에 등장한 나라죠.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었냐? 몽골 애들이었죠. 이 몽골 애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롭게 탄생한 나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족 애들이 세운 겁니다. 이 중국 애들이 가장 많은 민족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애들이 이제 부활한 겁니다. 이 몽골 애들을 몰아내고 한족 국가를 세운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시대의 그런 특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한 이유는 당연하죠. 나라를 이제 든든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유교 국가죠. 유교 질서를 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그 정책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1번이라고 적는 거는 바로 황제권 강화와 관련된 거고, 유교 질서와 관련된 거는 바로 2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 재상제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황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체제를 다시 발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정비하는 것, 당연히 유교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 강화에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이 토지를 통해서 세금을 걷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조세제당,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부를 만들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갑제라고 하는 건 이제 시골, 마을에서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이갑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유를 반포하는데, 유교 질서 6가지 유교적인 가르침을 반포했던 것이 바로 유교 질서 확립. 그래서 홍무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책을 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좀 나눠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백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구 쪽에 보시면 이 명나라 외교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금 정책, 그 다음에 조공책봉 정책인데요. 해금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합니다. 누구를 빼고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무역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민간인 금지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조공책봉 관계, 즉 중국이 제일 잘 나가고 주변의 국가들을 이제 신하의 국가로 만들면서 어느 정도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죠.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화의 해외 원정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화의 해외 원정을 보내서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까지 널리 왔다 갔다 한 거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정화를 보내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중국 이 명나라의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확립하고자, 더 널리 퍼뜨리고자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나라는 이 영락제 이후에 점점 약해지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북쪽의 오랑캐, 몽골, 그 다음에 남쪽의 왜구, 이런 애들의 공격에 의해서 점차 약해지고요.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결국 농민 반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나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진족 혹은 만주족 친구들이 세웠던 나라인데요. 처음에는 후금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본토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셌던 이유가
팔기군이라고 하는 팔기제라고 하는 이 군대 방식 때문인데, 군대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이제 뭔가 마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이제 같이 생활도 하면서 이제 군인 생활도 했던 그런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이제 군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나라가 바로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시기에 굉장히 전성기를 보입니다. 강희제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본토를 완전히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경선이 이제 러시아와 맞닿게 되면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됩니다.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사상이라고 해서요,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이게 원래는 중국 한족만이 제일 잘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것만 갖고 있으면, 도덕성만 갖고 있으면 모두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옹정제 시기에 하게 됩니다. 걸륭제 시기에 최대 영토 같고요, 사고전서라고 불리는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 청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강경책과 회유책. 한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넣어주고 좀 풀어주는 것을 이제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한병용이라고 해서요, 만주족과 한족의 그런 관직 뽑는 숫자를 똑같이 한다. 즉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유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주족을 비판하지 마라. 입을 막아버렸죠. 강경책. 그 다음에 유교 문화를 존중한다. 한족 애들이 유교를 이제 잘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회유책. 변발, 오랑캐. 즉 만주족 스타일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강경책에 뭐가 있는지, 회유책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관계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똑같이 조공청봉 관계 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공행이라고 하는 걸 둬서 국가가 어느 정도 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상인들을 이제 인정해 주면서 걔네들만 이제 외국과의 교역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 가볼 텐데요. 경제가 점차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쌀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상품작물, 즉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죠. 특히 이 시대에 뽕, 면화 같은 것뿐만 아니라 도자기 생산이 많아져서 굉장히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공업도 발전하죠. 도시도 발전한다. 이건 그냥 센스 있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인들이 많이 부유해지게 되면서 대규모 상인인 대상인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제 해안가 항구에 굉장히 많은 유럽 상인들도 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비단과 도자기나 차를 사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은이라고 하는 그런 교역,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죠. 이걸 이용해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단이나 도자기, 차 같은 걸 많이 팔다 보니까 은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은이 너무 넘쳐나니까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시기에는 1조 편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만들고요. 청나라 시대에는 지정은제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만든다. 요거는 뭐 참고용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 문화를 보면은 이 명나라, 청나라 사회를 주도한 애들은 신사예요, 신사. 신사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관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학생까지도 모두 포함하는데 다 뭐하는 애들? 유교 공부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과거 합격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퇴직을 했더라도 자기 지방,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실세가 되었다고 하고, 청나라, 이 만주족 애들 또한 이 신사 애들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신사가 지배층이었다. 요 정도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문 같은 경우에는 지행합일, 성리학이 너무 딱딱하게 공부만 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행동,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양명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평등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계층인 서민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유학 공부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이제 막 엄청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냐 틀리냐 팩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연구만 하는 고증학이 청나라 때는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부터는 서민 문화,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것들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 당시에 은 이런 거 교육하면서 서양 애들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는 마테오 리치, 고니와 만국전도와 천주시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건너뛰고요. 오스만 제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116쪽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는 애들이 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은 바로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이 지역은 원래 정치 지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종교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술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리프 따로따로 있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술탄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술탄이 이제 종교 지배자까지 같이 하는 술탄 칼리프체로 변화한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많이 넓어져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에는 다양한 민족 그리고 국적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섞여서 삽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이제 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술탄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총독을 임명을 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돼요. 근데 뭐를 내야 되냐? 지지야라고 불리는 인두세만 내면은 그 종교에 거의 자유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책을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116쪽, 117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용 정책입니다. 뭘 내야 되냐?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을 내면은 인정을 해줬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지 않고 모두 어우러져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를 뽑는데도 종교에 상관없이 뽑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 그 다음에 문화,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융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능력을 중시하고 그런 종교나 그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술탄의 친위 부대, 예니체리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린 크리스트교 청년들을 강제로 개종, 이슬람으로 종교를 개종시켜서 술탄의 이제 친위 부대를 맡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119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보이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 좀 보시면 좋은 건 바로 여기 사원 모습은 하나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티무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무르에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몽골의 부활을 꿈꿨던 티무르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몽골을 부활하는 걸 꿈꿨다. 몽골이 이제 쪼개져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티무르가 세웠다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 교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국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란이 됐는데요. 얘네들도 이슬람 국가인데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시아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에 했었던 알리 이 혈통을 쭉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보다는 혈통이 중요하다. 되게 원칙주의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주의.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 티무르가 몽골의 부활을 꿈꿨다고 했잖아요. 티무르가 몽골의 부활을 꿈꿨다면 이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약간 좀 기원이 되는 나라인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꿨던 친구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교역을 아까 티무르처럼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이나 양탄자 이런 것들을 교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비는 페르시아, 이란, 그리고 이전에 티무르 같은 경우에 몽골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무굴 제국으로 넘어가 볼 텐데 무굴 제국은 이름 자체가 무굴이잖아요. 얘네도 똑같이 아까 티무르랑 마찬가지로 몽골의 부활을 꿈꿨어요. 그래서 티무르 후손
몽골의 부활을 꿈꿨던 친구가 세웠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오스만 제국의 관용 정책이랑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스만 제국의 관용 정책은 이슬람을 믿지 않아도 뭐만 내면 되냐?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을 내면은 자유를 줬잖아요. 여기 이 무굴 제국을 발전시킨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정비해서 중앙 집권 체제에 확립했다. 즉 나라를 이제 단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무굴 제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많아요. 그런데 요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는 완전한 관용 정책을 줍니다. 똑같이 관용 정책 똑같이 주는데 아예 인두세, 지지야까지 안 걷어서 완벽하게 종교의 화합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관용 정책은 지지야를 내면은 자유를 줬는데 여기는 인두세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오스만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종교 관용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우랑제브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얘는 완전히 이슬람 빠돌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바르가 했던 걸 거의 없애죠. 인두세 부활시키고 온리 이슬람이에요. 힌두교 믿으면 안 돼라고 이런 완전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반발이 엄청 심해지죠. 그래서 반란이 무지하게 이 이후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인도의 유럽 애들 특히 영국 애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면직물 살려고 영국 애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좀 이따도 볼 거지만 그래서 은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 황제의 종교 정책들을 비교하고 더 나아간 다음에 오스만이랑 조금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의 문화는 당연히 인도가 원래 있는데 이슬람 애들이 침투한 거잖아요. 이 인도와 이슬람의 문화가 융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 원래 신분제도가 굉장히 카스트 제도라서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종교도 나오고요.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 타지말, 그 다음에 무굴 회화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뭔가 문화가 인도 스타일과 이슬람 스타일이 융합한 그런 모습들이 시크교, 우르두어, 타지말, 무굴 회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 이 타지말 그림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분간 지금 아시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면 되냐면요. 164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164쪽으로. 164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오스만이 나올 겁니다. 다시 오스만이 나오는데 아까 봤지만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얘네들이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애들이 이쪽 대서양 바다를 이용하면서 신항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돈을 못 벌죠. 그래서 경제력이 약화되는데 여기에 더불어 아까 여기 다양한 민족, 종교, 관용정책 봤었죠. 그런데 점차 안타깝게도 누가 압박하기 시작하냐면요. 러시아랑 영국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못 벌면서 점차 나라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빈체제에서 빈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용도로 뭐 영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무함마드 알리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오스만 제국이 점차 약해지죠. 그러면서 지금 안으로는 그리스나 이집트 이런 애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대내적인 위기가 있죠. 대내적인 위기는 그리스와 이집트가 바이바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한 나라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였던 술탄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개혁 이름이 바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냐? 나라가 좀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그 다음에 군대, 사법, 교육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지금 유럽처럼 근대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지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을 하는 배경이 뭐냐? 바로 요 배경이 있죠.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바로 근대화를 하자. 즉 서구화하자. 지금 유럽의 국가인 서양처럼 변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이런 개혁을 추진합니다. 탄지마트는 여러분들 내용보다는 배경과 그 목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헌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입헌정치, 즉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영국 스타일이죠. 즉 술탄이 개혁을 추진했는데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 아래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개인의 자유를 주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의회도 만들어요. 뭐 교육, 그 다음에 뭐 종교, 언론의 자유도 주고 여성의 뭐도 없애냐면요. 차별까지 폐지할 정도로 굉장히 탄지마트 개혁은 개혁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탄지마트 굉장히 뭔가 좋은 분위기가 물씬 나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좋은 분위기가 물씬 나죠. 그런데 전쟁을 해요. 러시아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아무리 개혁해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옛날 지금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보수 세력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결국 졌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술탄도. 그래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도 해산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30년 동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돌아가니까 더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만들어요.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결국 반란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헌법 다시 부활시키고 정치체제 개편합니다. 의회를 다시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튀르크족이에요. 튀르크만 잘났다. 튀르크를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한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보수파도 반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청년 튀르크당이 만들어져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결국 튀르크 민족주의로 결국 서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6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오스만의 지배를 받던 때예요. 근데 오스만이 지금 굉장히 약해졌죠. 오스만이 약화되고 누가 침입했냐? 유럽이 침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하고자 나라의 변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와하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조금 형식적으로만 이제 바뀌어버려요. 너무 형식만,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 목표했던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와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했다고 해요. 즉, 이 와하브 운동에서는 왜 했냐? 이슬람이 지금 썩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거의 그 원인은 바로 이 쿠란, 성경, 이슬람의 성경을 기초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쪽이 단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래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란의 입헌혁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영국이 너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근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나라가 담배에 대한 권리를 영국한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를 원래 담당하고 있던 이란의 그런 국내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담배 불매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란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로 일어났죠. 그래서 심지어는 의회도 만들고 헌법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러시아 같은 애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 불매 운동을 왜 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 지배를 똑같이 받고 있었는데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결국 강해져요. 그래서 결국 자치권을 획득하는데 자치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거의 뭐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어야 된다. 즉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간섭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가 노력을 해서 독립을 해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만들면서 결국에 경제적인 간섭을 당하게 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지만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던 메넬리크 2세가 아두아 전투에서 승리해서 독립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레로족 줄루 왕국도 유럽에 맞서서 저항했다.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굴 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 무굴 제국의 그 영국과 이제 싸우는 건데요. 이 무굴 제국이 점차 이제 약해져요. 아까 그런 관용 정책 안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도 있는데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서로 먹겠다고 싸워요.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합니다. 이 169쪽, 179쪽, 170쪽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겨서 이 영국이 인도에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반영의식이 강해져요. 영국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간섭을 하니까 영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폭발하게 돼요. 바로 세포이 항쟁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기름 문제, 그 화약 그 기름 종이 문제 때문에 결국 폭발하죠. 근데 결국에 영국에게 진압당하게 되면서 무굴 제국은 멸망하고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플라시 전투, 반영의식, 세포의 항쟁, 네 번째 무굴 제국이 멸망했다. 이 과정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영국 애들이 너무 인도 사람들이 저항하니까 친영파 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조금 수그라뜨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저항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처우 자기들이 사는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그런 여기에 잔체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저항운동을 약화시키려고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쪼개버려요. 힌두교 지역과 이슬람 지역으로. 서쪽이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 벵골 분할령을 내니까 야 이거 진짜 영국 애들이 우리를 완전히 뭐 독립운동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친영파 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가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 자치 획득, 민족교육 이런 네 가지 강령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 벵골 분할령은 철수하고 인도는 자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벵골 분할령의 목적은 인도의 그런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1쪽에 보시면 동남아시아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 같은 경우에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라마 5세,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판보이저우, 그 다음에 필리핀은 호세 리살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은 아시아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